해설 강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더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A형, 우리가 전공은 A형하고 B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A형에서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기입형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 A와 B의 대화 내용,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토의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토의 방법의 명칭. 그래서 토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배심 토의. 그래서 선생님 문제 보시고 이제 답하고 그 해설을 좀 넣은 거, 그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드린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억은 배심 토이고 니은은 분단 토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쓰실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 배심 토이하고 분단 토이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심 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사회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회자가 있고 여기 전문가 몇 명, 전문가 3, 4명 앞에 있고 청중들 있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거. 서로 의견이 다르죠. 의견이 우리가 이제 여가 있고 야가 있으면 같이 여면 재미가 없잖아요. 서로 나도 그래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여가 있고 야가 있으면 서로 반대 의견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이 패널 토의예요. 그리고 이제 분단 토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분단을 나누잖아요. 애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 되면 6명씩 5분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 토의를 갖게 하는 게 분단 토의거든요. 그래서 토의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요즘은 토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는 기억이 인플루엔자이죠. 인플루엔자의 법정 감염병 중 몇 군인지를 지금 물어봤죠. 몇 군.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사실 학교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5군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기출 많이 됐던 거였어요. 이것도 거의 기출에만 알면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서도 보면 니은에 의해 획득되는 후천성 면역의 유형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우리가 면역은 되게 중요하죠. 면역.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린트물을 보면, 해답 프린트물을 보면 면역의 종류에서 보면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다. 그럼 내가 능동과 수동의 면역이 이거를 공부할 때 어때요? 능동과 수동 면역의 차이점이 뭔지, 능동은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수동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체를 누군가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자연이냐 인공이냐. 자연은 자연적으로 내가 갖는 거. 인공은 인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내가 균을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예방접종, 인공능동 예방접종이 되죠. 백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백신을, 균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항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인공이죠. 능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능동 면역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 면역글로불린은 항체를 내가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수동, 인공 수동 면역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이 많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이건 여성간호 문제였고, 이거는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었던 문제였거든요. 문제화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을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다루었지만 쉽게 이게 쓰기가 쉽지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해당하는 법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해당하는 법 이름. 모자보건법이거든요.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법 이름을 쓰라고 했고, 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우리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프린트물을 보면요. 제 이론서에 있는 거였는데 모자보건법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선생님들이 외워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어떻게 외우겠어요? 지금 외워야 할 것이 지금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뭐 전염성 질환, 모체건강위험, 강간 또는 중강간 이런 것이 지금 외워야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여기에는 우생학적이란 말이 뭐냐? 의미부터 내가 알아야 된다. 아까 제가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생학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밑에 써놨죠. 그 옆에다가 썼잖아요. 유전적 요소 후대에 미치는 게 우생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이해가 먼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그거를 내가 가급적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중강간. 중강간이 뭐냐? 중강간의 의미도 여기 제가 썼죠. 지금 뭐 술에 만취되든 정신질환자일 때 강간을 당하는 거 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중강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파악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의미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이걸 구조화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외우려면 구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뭐예요? 내가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거잖아요. 중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두 개죠. 강간 또는 중강간,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을 그걸 묶으면 돼요. 그 밑에를 묶으세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는데 강간을 당해서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간이나 중강간 당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또는 내가 임신을 했는데 혈족 또는 인척간, 혈족은 가족 간에 임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하여튼 삼촌이 뭐 강간해가지고 임신됐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빠가 아주 못된 아빠, 아주 폐륜적인 아빠가 뭐 딸을 임신시켰다. 그런 것도 간간히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일 때는 이제 인공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는 위에 두 개를 묶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특히 태아한테 안 좋은 거가 인공 중절 수술 할 수 있구나. 태아한테 안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이것이 부모가 정신병에 있고 어떤 신체 질환을 갖는데 유전적으로 애한테 줄 수 있어요. 애도 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중절 수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금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이런 것들 풍진은 엄마가 풍진에 걸리면 애한테 이제 기형아를 낳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기형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질환 2개.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영향을 주는 거. 엄마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임신을 지속하면 모체 건강이 위협이 되고 엄마가 PIH인데 임신을 지속하게 되면 엄마가 뭐 죽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체 건강 위협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외울 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외우지. 이거 무작정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급성사구체신경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이제 급성 인두염으로 열이 심했는데, 이거의 원인균의 명칭과 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기억에 해당 원인균의 명칭. 그래가지고 얘가 급성 인두염에 걸리면 얘가 이제 사구체신염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국균. 이거는 시험에 꽤 많이 기출이 됐던 거여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국균이라고 하는 게 답이 돼요. 이것도 거의 병태생리에서 기입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체중 측정. 체중 측정은 뭐뭐의 정도와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간호에서 나온 거야, 간호. 간호에서 우리가 체중 측정을 하잖아요. 이 체중 측정을 왜 하느냐? 체액이 과다. 급성사구체신염은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수분을 여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분은 물을 많이 먹잖아요. 이 물을 많이 먹은 거를 신장에서 나가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신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여과 기능이 못해서 수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종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측정은 그런 체과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간호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좀 쉬운 문제에 속하였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아동간호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 유형을 묻는 거예요. 놀이 유형. 놀이 유형 같은 경우는 국시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론 때도 이제 문제 다루었고, 문풀에서도, 기출 문풀에서도 내가 풀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좀 사이드예요. 왜냐하면 이런 놀이 같은, 이것도 보면 기억에서 하는 이 놀이가 연합놀이여서 이걸 학령정기이고, 니은에서 하는 놀이는 이거는 이제 평행놀이여가지고 얘는 그 유아기 때 하는 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은 어때요? 학령기랑 청소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신생아기라든지 영아기, 아동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놀이라는 게 중요해요. 애들이 무슨 놀이 하는지가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이드였어요. 사이드였던 문제였거든요. 제가 다루긴 했지만. 여서 하여튼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에서도 무슨 미수가 문제도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아프가 스코어라든지 그 뭐 캥가루, 미수가한테 하는 캥가루 요법인가 그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도 약간 사이드로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6번은 이것 시각 전도로 이분이 이 담임교사가 지금 뇌졸중 거의 뭔가 뇌졸중이 온 것 같아요. 뇌졸중. 그래가지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뭔가 시야가 우리는 다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한쪽 시야가 뭔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쪽 시야가 왜 안 보이는지 이거를 약간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성인 문제였는데 해부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문제를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시각 전도로와 그래서 선생님 학부 때 이 시각 전도로 배운 적 있어요? 네? 좀 심도 우리가 전공은 선생님들 학부 때 배운 거 이상으로 조금 깊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시각 전도로 물론 이건 제 이론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신경은 교차를 해요. 시신경 교차. 시신경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후두엽에 CP질이 있거든요. 후두엽에서 우리가 시각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를 인지를 하는 건데 이 시신경은 이제 망막에 있는 망막에서 우리가 상이 맺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후두엽에서 내가 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신경은 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시신경 교차예요. 우리가 눈에 있어서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건 동안신경이거든요. 동안신경은 얘는 교차를 안 해요. 동안신경은 3신경이고 시신경은 2신경이에요. 근데 이신경은 교차를 한다. 그래서 기억은 시신경 교차가 답이거든요. 그리고 니은 부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제 답안지에 밑에 그림 있잖아요. 밑에 그림. 거기에서 4번이 지금 니은하고 같은 위치죠. 4번의 위치가. 그래가지고 얘는 시신경 교차가 되기 전에 다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좌측을 다쳤죠. 다치기 우측이죠. 지금 우측을 다쳤잖아요. 다쳤으니까 시신경 교차를 하니까 얘가 안 보이는 쪽은 좌측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좌측이 안 보이고 동측이 안 보인다. 그래서 좌측, 동측 반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안 보이냐면 이게 딱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보이는데 반은 이쪽이 안 보인다. 그래서 반측, 동측, 같은 동측, 좌측의 동측이 반맹, 안 보인다. 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좌측, 동측, 반맹이거든요. 반맹. 만약에 여기에서요, 제 거 해설지에서 1번, 1이 다쳤다고 하면, 해설지 그림에 1이 있죠. 1이 다쳤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1이 다치면 얘는 이쪽이 오른쪽 눈이잖아요. 오른쪽 눈알 쪽이 다친 거잖아요. 눈동자 있는 쪽이 다친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측 반맹하고 이게 안 보이는 거면 틀리잖아요. 이거 오른쪽 눈 가려보세요. 이쪽 오른쪽 눈을 가려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옆에가 보이지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4번, 그림에서 4번에 다쳤다고 하는 거, 문제에서 4번에 다쳤다는 거거든요. 4번에 다쳤다고 하는 거는 얘는 뭐냐면은 딱 반을 나누어서 이 좌측이 딱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반 나눠, 이 좌측이 딱 안 보이는 거. 그것이 반맹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거에 이론서에 왜 넣냐면요. 이게 뇌졸중에 이제 이런 안 보이는 게 시험에 나왔었죠. 국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기에 보면 동측 반맹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측 반맹. 그래서 동측 반맹의 의미가 뭐든지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제 이론서에 넣었어요. 다른 강사님들 책에는 이게 없어요.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까 단어 이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자료들은 제 이론서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들을. 그렇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매개하는 항체와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약물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것도 과거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출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은 병태 생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병태 생리에서 IgE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와서 쉬웠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약물이 시험에 나왔죠. 약물. 그래서 우리가 약물은 시험에 매년 꼭 나와요. 매년. 그래서 뭐 부작용을 주로 많이 물어보죠. 부작용이라든지 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약물 이름을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약물 이름을 물어봤어요. 약물 이름. 비충혈 제거제이거든요. 비충혈 제거제 이름까지도 이제 물어봤다. 이름도 내가 좀 어느 정도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은 우리 문제는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면은 그 채점하시는 분이요. 보건교사예요. 보건교사인데 거의 이제 점수가 수석 차석했던 분들이 그 선생님을 선출해가지고 채점을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선생님이 답안지를요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채점관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있대요. 3명인가? 있어가지고 채점관들이 그 파워포인트 올린 선생님들의 답을 보고 그 채점관은 1번, 이 채점관 1번만 채점하고 2번만 채점하고 그게 1번만 채점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2번만 그래야만 통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채점하는 세 분이 평균에서 그게 선생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점수. 그리고 답은요. 문제에 대한 답은 평가원에서 주관식 답을 이거를 제시를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답은 있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서 있겠어요? 그거는 강론에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낸 보건교사하고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답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에 있는 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론서가 왜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강론에 있는 것들을, 많은 강론의 이거를 취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이론서를 공부한 것이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튼 답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으면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할 차례죠. 8번. 다음은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 그래서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임상 진단명을 쓰라고 했죠. 특히 진단명을 쓰라고 하는 거는 정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 증상이 있으면 이게 뭐의 진단이냐. 성인도 좀 그래요. 성인도 증상이 있으면 성인도 증상이 많잖아요. 검사 결과를. 그럼 얘가 뭐에 대한 질환이냐. 성인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여성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도 특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우울장애 기억 같은 경우는 얘가
분노 발작도 하고 또 평상시에도 과민성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괴적 기분 부전 조절 장애, 기분 조절 장애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문제를 냈던 거이고, 니은은 얘가 이제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 선택적 함구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은 아까도 말한 학교에는 애들 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프린트물도 보면요, 얘가 불안장애인지 뭐 기분장애인지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공황장애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선택적 함구증도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기분장애에는 지금 양극성 장애랑 우울장애가 있죠.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조증이나 우울증. 조증과 우울증은 막 업되는 애, 디프레스 되는 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보면 우울장애도 보면 여기에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얘가 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제가 딱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은 이 카테고리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인식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는 강론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제가 드렸던 자료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3가지 정도가.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 네, 9번 문제를 보면요. 9번 문제는 이것이 이제 노령화 지수. 9번은 인구 고령화의 분류 하고 이제 노년 부양비랑 노령화 지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노인 인구가 많이 는다. 그 얘기 많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슈가 되어진 거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를 많이 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하고 니은, 지금 2000년대 7.2%로 이제 7.2%니까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6%여서 이제 고령 사회가 답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도 제 해설지를 한번 보면은요, 인구 고령화의 분류가 지금 고령화, 고령, 초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지금 기입형으로 이해, 고령화, 고령, 초고령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많이 얘기했던 거고, 이제 3글자, 2글자, 3글자. 그래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이구나. 이 이름을 내가 이제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기준이 뭐냐.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이상이잖아요. 이 숫자를 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외워야 돼요? 7의 배수구나. 7의 배수. 그래서 7의 배수 곱하기 14. 근데 7의 배수면 21%여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0이 빠지고. 그래서 7의 배수를 7, 14, 20% 이상일 때 아까 고령화, 그 다음에 고령, 초고령. 고령자가 다 들어가죠. 고령자가 다 들어가고 고령하고 중간에는 고령이고 나중에는 초고령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할 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A지역에서 여기를 보면 A지역에서 2010년과 2050년에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산출해가지고 각각 비교하라고 했어요. 비교. 우리가 비교하라는 건 시험에 꽤 나와요. 서술형이랑 논술형.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2010년도 거나 25년도 거를 이 2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의 유사점, 얘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의 공식을 알아야 되고 노령화 지수의 공식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양비 공식을 한번 먼저 볼까요? 부양비. 그래서 부양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총 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노년 부양비가 나왔죠. 근데 여기 부양비도 보면요. 지금 국시라든지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왔던 게 재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제 부양하는 인구가 누구예요? 생산층 인구죠.
생산층 인구. 생산층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에서 64세 인구가 생산층 인구이거든요. 생산층 인구가 누구를 부양해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그래가지고 위에는 노년 부양하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65세 이상 인구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0. 100명당, 생산 연령층 100명당 노인 인구 몇 명을 부양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공식도 외울 때 그런 거예요. 아까 젊은 인구가 누구를 업고 있어. 노인 인구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년 부양비. 또 이제 유년 부양비는 생산층 인구가 이제 누구야? 유년 인구를 업고 있다. 나는 이게 딱 절실하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애들 2명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산층 인구니까 생산층 인구 내가 우리 유년 부양비 아들, 딸을 막 내가 업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을 내가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내가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게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부양비. 그렇다면 이제 노령화 지수는 뭐냐?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모가 뭐예요? 0에서 14세 인구수죠. 0에서 14세 인구수는 이게 아주 어린 인구층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분자는 65세 이상 인구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노령화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죠. 노령화 지수 올라가죠. 0에서 14세 인구수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막 애들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노령화 지수예요. 그래서 0에서 14세 그런 인구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노령화 지수이다. 라고 이제 공식을 외우고. 그래서 공식 외운 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몇이고 2050년도 몇이었다. 몇 배가 커졌냐? 몇 배가 뭐 줄어들었냐? 그런 식으로 쓰면 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요. 이것도 보면 여교사가 애를 낳는데 애가 뭔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동간호학 문제예요. 아동간호학.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징후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요. 징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징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이잖아요. 증상 그리고 어떤 사정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상과 사정이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진단검사. 이것도 사실 이게 영아기 문제거든요. 영아기. 학교 인구에는 영아기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 인구에 영아기가 없는데 영아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간호학에서는 이런 쪽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검사. 그리고 사실 국시에도 많이 나왔죠. 국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사이드 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뭐 진단검사가 얘가 진단검사가 되게 많거든요. 진단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도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니은의 이유,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 빨리 치료를 왜 하느냐? 그거 이유가 이제 치료의 이유죠. 치료의 효과를 쓰는 거예요. 효과랑 이게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가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외전 부목을 해주면 이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 아까도 제가 이해를 해야 됐잖아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뼈하고 대퇴부가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된 부위가 관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관절하고 대퇴 부위가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퇴 부위가 이렇게 얘가 형성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전 부목을 해가지고 이 대퇴 두부가 고관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지 않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보행장애가 생긴다든지 또 여기에 이제 혈관도 있잖아요. 혈관도 뭐 잘 안 가게 돼서 골절 두부, 고관절 여기에 대퇴 두부에서 무혈성 괴사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고관절이 뭔지 이런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림을 그리면 외우기가 좀 더 좋아요. 이제 대퇴 두부가 있고 고관절이 있고 얘가 이형성이 됐을 때 얘를 딱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치료이고,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퇴두부 괴사가 생긴다든지 뭐 파연성 보행이 생긴다든지 이형성증이 생긴다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외우기가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는요, 이건 정신 문제였거든요. 정신. 그래서 가족간호, 정신에서 가족간호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경계성. 이거는 사실 기출이 조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그 경계선은 명확한 경계, 엄격한 경계, 모호한 경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여기 사례에서 보면 부모가 너무 과잉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너무 과잉 간섭을 하고 얘가 부모에게 너무 의존이 되니까 자율성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율성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어떤 기술, 사회적인 기술 같은 것도 형성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여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사티어의 엮이는적 의사소통 유형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강론에도 한 강론은 정신 같은 경우 강론에 5개 정도 있는데요. 한 강론에만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사티어의 엮이는적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 지금 자기와 상황과 타인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기 자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타인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상황은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너무 거슬리지 않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내가 저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게 애들이 무슨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정이 옳은 것 같지 않아. 애들한테 막 스탑하면서 그건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렇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영수라고 하는 애는 자꾸만 제 잘못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제 잘못이라고 자꾸 그러는 애거든요. 그래서 걔의 의사소통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은 회유형이 되는 거예요. 회유형. 그래서 회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 생각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라든지 상황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타인의 생각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고 가족 간호도 요즘 계속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방어기제이죠. 방어기제는 거의 항상 나오는 주제예요. 방어기제. 그래서 보면 그 문제의 형식도 보면 방어기제의 특징에서 잘못된 거를 찾으라고 했죠. 이렇게 잘못된 거. 그래서 이것도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합리화를 한다든지 억제를 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방어기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를 왜 해요? 뭔가 하여튼 갈등이 생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갈등에서 조금 더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좀 나를 방어하려고 방어기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기제는 불안으로부터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이득은 본능이죠. 본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나의 자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아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자아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상처받으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3번 억제를 제외한 방어기제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한다. 이게 우리가 억제랑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억제와 억압은 뭐냐면 억압은 내가 이제 안 좋은 사건이 생겼어. 남자친구가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를 찼어요. 그러니까 억제는 뭐냐면 나를 찬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으려고 막 하는 거야. 잊으려고 내가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억제예요. 걔는 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억압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사실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헤어졌던 그 상황을. 그거는 억압이에요. 걔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억제를 제외한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방어 기제의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번, 아까 9번부터는 지금 서술형이 됐잖아요. 서술형은 답에 대한 근거를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는 이게 합리화거든요. 합리화. 얘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합리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화를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험이 잘 안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제적인 어떤 의도는 내가 감추고 내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 변명을 하면서 그 불안, 시험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시험에 못 봤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화를 한다. 그 다음 13번 문제는요, 이거는 여성 문제죠. 자궁목 무력증. 이게 자궁경부 무력증인데, 목은 요즘 국어로 진단 기준도 진단 이름도 국어로 많이 만들거든요. 자궁경부는 한자잖아요. 경부가 한자거든요. 그래서 자궁목으로 한글로 바뀐 거고요. 이것도 자궁목 무력증에서 보이는 기억의 검사 소견 두 가지를 서술할 것.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요, 특히 검사 문제가 좀 나와요. 검사.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초음파 검사. 자궁목 무력증에서 초음파 검사의 검사 소견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자궁이 내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하지만, 못 그리긴 하지만, 이게 자궁 저부고, 자궁 이게 체부거든요. 이게 자궁 경부예요. 경부인데, 자궁목 무력증은 이게 내부가 무력하게 돼서 열려져 있어요. 이게 닫혀야 되는데, 열려져 있어요. 자궁 경부가 열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 모습이 깔때기 같잖아요. 자궁 경부가 열려져 있고 깔때기 모양이고, 이게 좀 열려져 있으니까 자궁 경부가 짧아지는 거예요. 경부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가지고 자궁 경부가 짧아지고 내부가 열려져 있고, 그리고 깔때기 모양이다. 그게 답이에요. 두 가지 쓴다고 하면. 특징은 세 가지예요. 아까 깔때기 모양, 경부가 짧아지는 거, 내부가 열려졌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요, 선생님이 이것도 제 진단, 제 이론서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기만 하면 이거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실제로 문제가 났을 때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 내가 옆에다 그림을 그렸다면 이거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가 깔때기 모양, 경부가 내부가 열려 있고 이게 조금 짧아졌다. 라는 식으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딱 이미지화가 돼가지고요. 답을 쓰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하여튼 이미지화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지화를 조금 만들어줘야 된다. 그릴 수 있는 건 그림이고 아니면은 그 주 키워드를.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외과적 교정술 중 한 가지 명칭을 쓰고 그 방법을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한 가지 명칭을 쓰고 그 방법을. 그래서 외과적 교정술이 이름이 지금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을 써야 돼요. 명칭이 맥도날드 술하고 시 로드카 술이거든요. 이게 자궁경 원형 경찰술이라는 것보다 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 로드카 술 아니면 맥도날드 술. 자궁경 원형 경찰술이에요. 그래서 이 자궁경을 아까 이것이 계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자궁경을 이제 실로 이거를 경찰을 하는 거, 원형으로 경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는 거죠. 계대가 되지 않도록 막는 거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쉬 로드 카술, 쉬 그녀, 쉬 그녀자, 로드 길이잖아, 로드 카 차잖아, 술, 쉬 로드 카술. 아니 제가 작년에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데 거기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거기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음료수도 팔고 주유도 하게 해요. 근데 거기 주유소에 덩치가 이런 여자 2명이 있더라고요. 머리도 하여튼 덩치가 이런 여자 2명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사막이고 사람도 많이 안 나가는 데서 여자 2명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까 너무 무섭는데 그래서 내가 그녀들이 로드 길에서 하여튼 주유소 쉬 로드 카술. 내가 그거 연상하면서 수업 시간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안 외워지는 건 뭔가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쉬 로드 카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이것도 여성 문제죠. 이거는 어떤 문제? 분만 통증 문제였어요. 분만 통증.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뤘던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서브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이게 분만 간호거든요. 분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물론 이제 임신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학교에 임신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임용에서는 이게 분만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통증은 규칙적으로 5분마다 있고 40초 이상 지속된다. 그래서 기억의 특성을 보이는 분만 단계의 구간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해설지를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제 분만체 일기 개대기를 보면 개대기가 지금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가 있고 개대 빈도 기간 자궁 수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왔죠. 이거 어떻게 외워야겠어요? 여기서 사실 시험에 나오면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를 쓰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은 꼭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빈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통증이 5분 만에 왔냐, 2, 3분 만에 왔냐, 그게 빈도예요. 저도 이제 애를 2명 낳았으니까 진통이 5분 만에 오고 뭐 2, 3분 만에 오고 그게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때는 C색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 가서 괜히 고생하다가 C색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둘째는 자연분만 하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둘째는 꼭 내가 5분 만에 진통이 왔을 때 병원에 가야겠다. 일찍 병원 가서 손에다. 괜히 막 힘들잖아요. 힘 다 빠져서 실제로 애를 힘줘야 되는데 힘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C색을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꼭 자연분만 하리라. 병원에 늦게 가리라. 그래가지고 진통이 5분마다 올 때마다 그때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기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이제 5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기준으로 해서 5분 이상은 잠재기고, 그리고 이행기는 2, 3분마다 진통이 왔다는 건 진짜 애 낳을 때잖아요. 그래서 2, 3분마다 올 때가 이행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3분에서 5분 사이는 활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기간은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요, 이거? 외우기 힘들죠. 이거는 시계추를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시계추. 그리고 시계가 딱 여기가 30초.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통증이 내가 30초냐, 60초냐. 이게 진통이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아픔은 처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30초까지 진통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이게 잠재기고. 그래서 30초에서 45초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이제 활동기고.
그 다음에 45초 이상이 되면 얘는 이행기다.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 옆에다가 시계 그림을 그려야만 외우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30초? 45초.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 40초 그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이제 5분마다 40초 이상. 그러니까 이게 활동기가 되는 거예요. 40초 이상. 하여튼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문제는 또 뭐냐? 선생님,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견딜만 해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통증이 아플 때가 수축기거든요. 그리고 안 아팠다가 하는 게 이완기예요. 그래서 이완기 시기가 모체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완기가 있어야만 O2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완기가 있어야. 그래서 O2 공급, 산모에게 O2 공급의 의미와 그리고 태아의 O2 공급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O2 공급이라고 해도 되죠.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한테는 O2 공급을 해줘야만 북만이니까 작은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완기 때. 작은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해줘야 우리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줄여줘서 우리가 힘을 줘야만 자궁이 개대가 되는 거예요. 자궁 수축기 경부, 이 경부가 개대가 돼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힘을 줘야만 개대가 또 되는 거거든요.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줄여서 자궁 개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답이고, 또 태아에게도 이제 자궁 안에 혈액 공급을 도와주게 해서 O2 공급을 돕는다. 그게 답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좀 사이드였어요, 얘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양수가 터졌대요. 그래서 지그시 아기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양수가 터졌을 때 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휠체어로 모셔다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양수 조기 파막 문제잖아요. 만삭적 조기 파막 문제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해설지를 보면요. 조기 파막에 대해서 자궁 내 간염하고 이게 국시에 나왔었죠. 나왔던 게 재반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어려웠던 거였어요. 여기서는 얘가 그 답이 뭐겠어요? 제대 탈출의 답이에요. 자궁 내 간염이 답이 아니라. 양수가 파막이 되면 우리가 자궁 내 간염이 좀 더 다가오지만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아기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 아기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아기가 진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기 머리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머리가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두가 밑에 쪽으로 좀 하강을 해야 되거든요. 분만하기 전에 하강. 근데 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면 제대가 탈출 위험이 있죠. 제대 탈출은 되게 응급 상황이거든요. 제대를 통해서 애가 O2 영양소 공급을 받잖아요. 제대 탈출이 아니면 제대 압박으로 저산소증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A형이 끝났고요. B형 쉬었다가 좀 할까? 5분 쉬었다가? 힘드시죠? 근데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할게요.